2026년 3월 10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산업계는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부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수만 개의 중소기업까지 이들이 입을 모아 재앙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산업계가 이 법을 두고 공통으로 외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란봉투법은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법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산업계는 이 법이 가져올 세 가지 치명적인 독소를 경고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개정안 1. 계약서엔 도장 안 찍었어도 내 근로조건, 업무량, 작업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도 사장님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원청 대기업 회장님. 개정안 2. 이미 정해진 권리나 회사의 경영적 결정에 대한 다툼, 권리 분쟁으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 3.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가담자 한 명 한 명이 정확히 어떤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기여도를 따져서 배상액을 개별적으로 매겨야 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 단 3개 조항을 개정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산업계는 왜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해당 법의 당사자로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산업계의 의견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오래된 수건 사업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또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왜 노란봉투법일까요?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업으로 인해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1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를 지켜주자며 옛날 노란색 월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냈습니다. 이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번져 시민 4만 7천 명이 15억 원을 모으는 기적이 일어났죠. 노란봉투법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구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노란봉투가 왜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 과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볼게요. 노란봉투법의 3대 핵심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일인 3월 10일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핵심은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핵심 1. 진짜 사장 나와. 원청 책임론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면 내 사장님은 하청 사장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인 삼성전자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치킨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월급은 점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월급 인상 협상은 점주님하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사에서 신메뉴 행사하니까 무조건 새벽까지 영업해 라고 지침을 내려요. 내 노동조건에 본사가 직접 개입한 거죠. 이때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면 여러분은 점주가 아니라 치킨 본사 회장님을 찾아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으니 내 월급도 당신이 책임지고 올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단지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별도의 청소 용역 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여회나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청소 구역을 늘려라, 몇 시까지 끝내라라고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봉투법은 청소 노동자가 소속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실제 지시를 내리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사장님으로 보고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고용주가 되어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나 외주 제작사 스태프들의 경우를 볼까요? 이분들은 보통 외주 제작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지시는 방송사 PD가 내리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제작사 사장님하고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원청인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없게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쪽이 책임을 지라는 논리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협상의 지옥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이 회사가 공장 옮긴다고 파업 가능합니다.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파업 범위 확대된 것입니다. 이게 왜 폭탄이냐고요? 지금까지 파업은 주로 내년 월급 얼마 더 줄 거야? 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부터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회사가 적자라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인수한 기업과 합병하려고 할 때 노조가 반대하며 합법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데 손발이 묶인다는 걱정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전에는 내년 월급 얼마 올려줄래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을 놓고만 파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 협상 분쟁, 춘투가 그것이었죠. 하지만 3월 10일부터는 이미 결정된 경영 사항에 대해서도 느낌표를 찍으며 파업할 수 있습니다. 너네 왜 약속한 상여금 안 줘? 부당 해고한 사람 당장 복직시켜. 같은 법적인 다툼, 즉 이미 발생한 문제인 권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법원에 가서 판사님 판결을 기다려야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노조가 파업이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시장을 보죠. 여기는 속도전입니다. 경쟁사보다 6개월 먼저 공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수조 원의 향방이 갈립니다. 그런데 공장 이전이나 신설 같은 경영 결정을 할 때마다 노조와 협상하고 파업을 겪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계는 노조의 허락 없이는 투자도 매각도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변화에 뒤처진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발목을 잡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핵심 3. 불법 파업해도 손배 청구 제한 우려. 개별 입증, 손해배상 책임 제한 또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입니다.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파업으로 손해가 나면 노조원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정확히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는지 기업이 한 명 한 명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례, 10중 추돌 사고입니다. 차 10대가 엉켜서 큰 사고가 났어요. 예전에는 사고에 가담한 너희 10명이 같이 돈 모아서 1억 물어내 라고 하는 연대 책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1번 차는 범퍼에 200만 원어치 손상을 줬고 5번 차는 타이어에 50만 원어치 충격을 줬다는 걸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합니다. 이걸 못 밝혀내면 배상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 사례, 식당 난동입니다. 단체 손님 50명이 식당에 들어와서 접시를 깨고 난동을 부려 영업을 망쳤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 수십 명 중에서 이 접시 깬 사람이 누군지, 저 테이블 다리 부순 사람이 누군지 CCTV 돌려서 한 명씩 다 특정하세요. 못하면 돈 못 받습니다. 파업 현장도 똑같습니다.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고 라인을 점거하는데 누가 정확히 어떤 기계를 멈췄는지 기업이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것, 이건 사실상 배상받기를 포기하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파업 당시 하청노조 간부 5명이 배를 만드는 핵심 시설인 도크를 51일간 점거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고 그중 일부인 470억 원을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회사는 점거에 참여한 수많은 조합원 중 A씨는 6월 10일 몇 시에 어디를 막아서 정확히 얼마의 손실을 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의 기여도를 일일이 계산하는 건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법안에는 가족이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따뜻한 취지지만 거꾸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죠. 또한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파업으로 수백억 손해가 났는데 법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한다면 주주들이 왜 회사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느냐며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불법 파업을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바로 그 개별 입증의 늪이 이 법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업으로 100억 손해가 나면 노조원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10명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10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었죠. 하지만 3월 10일부터는 개별 책임 시대가 열립니다. 기업이 CCTV를 뒤져서 김철수 씨는 이 밸브를 잠갔으니 300만 원, 이영희 씨는 저 문을 막았으니 500만 원. 이렇게 한 명씩 손해액을 딱딱 집어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천 명이 엉킨 파업 현장에서 이걸 증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느 차 바퀴가 내 차에 어디를 쳤는지 나노 단위로 입증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고 노동계는 노동자를 평생 빚쟁이로 만들어 입을 막던 구시대적 악습을 끊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진짜 사장과의 협상, 경영 결정에 대한 파업, 그리고 손해배상의 제한. 여러분은 이 법이 노동자를 위한 희망의 봉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제를 멈출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3월 10일 이후 예상되는 일들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다 진정한 그 노동자의 울타리가 무너진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 법을 보며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이유, 우리 삶에 닥칠 진짜 위기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보호하려던 하청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집 주위에 아주 높고 튼튼한 울타리를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밖에서 아무도 물건을 사러 오지도 일을 시키러 오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청인 대기업들은 겁이 납니다. 하청이랑 일하다가 나까지 사장으로 묶여서 맨날 협상하고 소송당하느니 차라리 하청 계약을 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파이터치 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일감이 끊기면서 사라질 일자리가 무려 19만 3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청 노동자를 돕기 위해 만든 법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일할 곳이 사라지는 보호의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청이 사라지는 날 일자리는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요? 둘째,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춘다.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는 걸 씁니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부품이 필요한 시간에 딱딱 맞춰 들어오는 방식이죠. 효율적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사 중 단 한 곳, 아주 작은 나사 하나 만드는 3차 협력사만 파업해도 거대한 현대차 공장 라인이 통째로 멈춥니다. 2025년에도 부품사 한 곳이 파업하자 울산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 났던 일이 있었죠. 노란봉투법으로 이런 파업이 곳곳에서 터진다면 하루에 수천억 원씩 공중분해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건 결국 우리 수출 경쟁력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평소 제조업 가동률은 75%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셋째, 짐 싸는 기업들, 한국은 투자 금지구역. 외국 기업들 눈엔 한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벌써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협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안 만나주면 감옥에 보내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하냐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나 SK 같은 우리 기업들조차 국내 공장 증설을 망설이고 베트남이나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우리 기업도 밖으로만 나가는 코리아 엑소더스. 그 피해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경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환율 문제, 외국 자본 유입 없이 과연 고환율 문제 잡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과 쟁의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갈게요. 산하조합원이 19만 명에 달하는 금속노조는 연간 예산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파업 시 조합원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쟁의 적립금을 수천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하나가 보유한 쟁의 기금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연맹 본부의 한 해 예산은 약 200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죠. 이는 주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쓰이며 별도의 투쟁 성금이나 쟁의를 위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경영계에 주장합니다. 노조가 이미 수천억 원의 쟁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막아주면 노조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무제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법을 16년간 30명이 목숨을 잃으며 지켜낸 노동자의 마지막 구명조끼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빚더미에 앉아 가족까지 고통받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간절함이죠. 하지만 대다수는 이 법을 우리 경제라는 배를 침몰시킬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산업계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경제 손실과 사라질 수십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해외로 떠나버릴 기업들. 감당해야 할 숫자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짊어진 47억 원의 무게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동시에 그 무게를 나누려다 우리 모두가 일할 일터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려했던 대로 경제의 멈춤이 시작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대비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넓히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자의 생존권이 먼저일까요? 그 노동자의 일터인 기업의 경영권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 읽으며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복잡한 세상을 읽는 가장 쉬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